안녕하세요. 경제세미나 박종훈 기자입니다. 주식시장은 사실 자본시장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 참 주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식시장에 참가하는 전문가 집단의 이력을 보면 대부분 경제나 경영을 전공한 상경계 출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주식시장이 전사나 또 인터넷 시대로 발전하면서 미국의 월스트리트에는 이 이공계 출신이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의 일종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 금융시장을 침공하다라는 주제로 아주 젊은 퀀트 애널리스트, 즉 이 수학과 통계에 기반해서 투자 모델을 만드는 분이시죠. 이 권용진 대표의 강연을 김성애 리포터가 취재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대신 어려운 강연이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김성애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종훈 기자님도 경제부 기자시잖아요. 경제에 대해서는 참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요. 네. 그러시죠. 그런데 이 퀀트 이쪽으로 넘어가면 저도 아주 어렵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초단위로 매매가 되는 세계 최대의 초단타 퀀트 트레이딩 헤지펀드인 타워 리서치 캐피탈에도 90%의 그 퀀트가 물리학이나 전자공학 그리고 수학이나 컴퓨터공학 등을 전공한 이공계 출신입니다. 권영진 대표도 엔트로피 트레이딩 그룹 대표이면서 현재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권 대표도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과 응용수학을 전공한 이공계 출신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월가에도 이렇게 이 전문가 그룹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 국내 자산관리업계나 금융투자업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로봇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로봇과 자산관리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퀀트 투자인데요. 고성능 컴퓨터에 기반한 빅데이터 분석이나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매력적인 설명 때문에 많은 투자자가 이 로보 어드바이저와 퀀트 투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퀀트 투자와 로보 어드바이저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고 둘 다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현장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수학과 통계에 기반해서 투자 모델을 만드는 퀀트 투자, 그리고 투자 자산 배분에 대해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로보 어드바이저. 네. 이 둘 다 물론 컴퓨터와 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투자라는 공통점이 있긴 한데요. 그런데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기술이기 때문에 출발점은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퀀트란 용어,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그런 용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이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앞서서 간단하게 오프닝에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퀀트라는 게 고도의 수학, 통계 지식을 이용해서 투자 법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로 적합한 알고리즘을 구축해서 이것을 토대로 투자를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퀀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아주 흥미롭게 강연을 들었고요. 강연 후에는 또 소모임에서도 초 단위, 아주 그러니까 1초 안에 몇 번씩 거리가 되는 거죠. 이 초단태 매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인공지능을 빼면 주식시장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인공지능, 금융시장을 침공하다, 권용진 엔트로피 트레이딩 그룹 대표의 강연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용진입니다. 저는 오늘 퀀트라는 얘기 요즘 많이 듣고 계시고 또 이미 식상하다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퀀트 투자가 저는 아직도 국내에서는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지금 현재 미국, 유럽, 또 싱가포르 등과 같은 이제 금융 선진국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이런 퀀트 투자 혹은 인공지능 투자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트렌드를 좀 더 알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오늘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원래는 이제 개발자, 컴퓨터 공학을 공부해서 프로그래머가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먼저 뇌파 인공지능 연구를 하였는데 이 뇌파를 읽어서
이 사람이 무슨 문장을 읽고 있는지 맞추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문장을 보고서 앞부분과 뒷부분이 중에 어디를 읽고 있는지를 맞추는 역할까지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사를 맞추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으로 이제 뇌파를 보고서 이 지금 동사를 읽고 있구나, 지금 목적어를 읽고 있구나, 이런 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거를 만들고 있다가는 내가 좀 시간이 지나도 문장을 다 읽는 것까지 만들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재밌는 일을 찾아서 다른 일을 찾다 보니까 이제 월스트리트로 가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메릴 린치라는 큰 투자은행에서 투자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곳에서 이제 제가 잘 투자를 하는 알고리즘 3개를 만들었어요. 미국 그 투자은행 퀀트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에 전부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소원을 이뤄달라 이러면서 진이라는 이름을 처음에 붙였고, 그 다음에 이제 미키마우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고리즘 이름을 붙여서 투자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하자 이제 헤지펀드에서 스카웃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타워 리서치 캐피탈이라는 이제 퀀트 투자 회사에서 이제 외환, 원래는 이제 주식 옵션 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환으로 유로라던가 싱가포르 달러, 홍콩 달러 같은 외환 쪽을 투자를 했고요. 현재는 이제 국내로 귀국을 해서 퀀트 투자가 어떤 상태인지 좀 더 이제 교육을 해드리고, 또 이제 이런 부분에서 투자도 하고 또 인프라를 셋업을 하는 그런 연구소 겸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했던 타워 리서치 캐피탈이 어떻게 보면 미국 퀀트 투자에서 굉장히 좋은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이 타워 리서치 캐피탈이 현재 퀀트 트레이딩 업계에서 탑 3 안에 드는 초단타 퀀트 헤지펀드이고요. 이곳에는 90%가 이공계 박사, 석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시장을 보거나 이러지 않고요. 항상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 숫자를 보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서로 이야기도 잘 안 하고 항상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고심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야외에 나가서 뭐 아이디어를 생각하기도 하고, 이 타워 리서치 캐피탈에 현재 지금 한국 분이 3분 정도 계시는데 지금 총 규모는 한 1,200명 정도 되고요. 지금 뉴욕에 이제 퀀트 투자가로 활동을 하는 분이 저희 단체 카카오톡 방이 있는데 한 100분 정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직접 투자를 지휘하시는 분이 한 20분 정도 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전체 월스트리트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큰 편이 아니고, 좀 더 많은 한국 분들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책을 집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타워 리서치 캐피탈 안에서도 지금 한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안에 이제 막걸리와 신라면이 진열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한국 어떠냐, 뭐 맛있는 거 추천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한국 분이 뉴욕 오피스에는 저랑 다른 한 분밖에 안 계시고요. 이제 싱가포르 오피스에 한 분 계시는데,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설립한 회사는 엔트로피 트레이딩 그룹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타워 리서치 캐피탈과 모티브는 비슷한데요. 이제 다른 점은 이제 좀 더 한국 시장에 포커스를 하고, 또 그 지수 선물, FX뿐만 아니라 이제 블록체인 데이터까지 연구를 하면서 앞으로 어떤 퀀트 투자를 할 수 있을지, 또 지금 현재 국내 인프라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지를 좀 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퀀트에 대해서 좀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퀀트라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리고 있고, 또 개념 자체는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퀀트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투자를 숫자로 다 바꿔서 이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뭐 기존의 이제 투자 방법은 주로 정성적인 방법이라는 걸 많이 사용했죠. 뭐 경험 혹은 지식 등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걸 말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굉장히 뜨고 있다. 그러면 직접 가서 대표도 만나보고 기술이 어떤지 조사도 좀 해보고 뭐 이런 식의 정성적인 방법을 주로 이용을 했는데,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숫자로 바꿔서 대표가 어느 정도로 신뢰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 기술은 특허가 몇 개이고 뭐 점수는 어느 정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을 해서 이를
수치화를 시키고 알고리즘화 시켜서 컴퓨터가 알아서 투자를 하도록 만드는 그런 투자 방식 혹은 투자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좀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좋은 영화를 골라보자. 영화관에 가서 이제 무슨 영화를 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영화를 고르게 되죠. 감독이 진짜 뛰어난 사람이다. 촬영 기법이 너무 좋았다. 배우들이 내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영화를 고르는 정성적인 방법이 많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퀀트 투자를 한다면 이 영화의 평점은 몇 점이다. 이 배우들의 출연료를 다 합치면은 얼마 정도가 되더구나. 이 검색에 많이 노출되고 현재 뭐 언론의 평가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골라야겠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점수화시키고 이제 수치화시켜서 어떤 기준을 만든 다음에 투자를 하는 걸 퀀트 투자라고 해요. 이 퀀트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에 얘기하던 정성적인 방법을 수치화시키는 계량화가 제일 먼저 필요해요. 뭐 아까 감독이 뛰어난 사람이다. 감독이 뛰어난 걸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감독이 그동안에 뭐 영화들의 뭐 관객 수를 합칠 것인가? 이 감독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가 중요한가? 이 감독이 뭐 어떠한 작품을 뭐에서 상을 몇 개를 받았는가가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계량화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를 통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제 점수가 몇 점 이상일 때 혹은 뭐 출연료가 얼마 이상일 때 이 영화를 골라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자 이제 기준을 만들었으니 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산을 해내고 이를 투자에 적용을 시켜보자 라고 하는 이런 방법론을 따르게 돼요.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퀀트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될 정도로 흔해졌고요.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트레이더 600명 중에 2명으로 바꿨던 뉴스는 굉장히 화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 2명마저도 이제 이런 알고리즘들을 관리하는 퀀트 트레이더가 하고 있고요. 지금 월스트리트에 있는 헤지펀드 트레이더 중에 72%가 이공계 트레이더 출신이고요. 지금 미국 탑10 펀드 매니저 중에 7명이 퀀트라고 하는데 이제 다음 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게 2016년에 퀀트 펀드 매니저들의 연봉들을 써놓은 거예요. 이제 연봉이 조 단위죠. 네, 그런데 이 조 단위의 그 펀드 매니저 8명 중에 6명이 지금 퀀트 출신이고 혹은 퀀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케네스 그리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타델이라는 미국 최대 퀀트 헤지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디셔라는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데이비드 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리학 박사를 했고요. 네. 그래서 케네스 그리핀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이혼을 했는데 위자료만 4천억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퀀트가 거의 월스트리트를 지배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워렌 버핏 같은 이제 가치 투자가가 더 수익이 좋다라는 말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대가 변해서 이런 인공지능 투자를 하고 있는 퀀트들이 좀 더 월스트리트 안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퀀트 투자가 사실 똑같은 이름의 퀀트 투자지만 계속 트렌드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산, 컴퓨터, 그 연결 이런 것들을 위주로 1990년대에 발전을 해왔고요, 퀀트로서. 그 다음에 물리학자, 수학자,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모인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중반 정도 되면서 고속통신망이 생기면서 곧 초단타 매매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2008년 이후에 데이터를 이용한 통계적 차익 거래가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2015년 이후 이제 그 알파고 이전부터 인공신경망이라던가 강화학습 같은 것을 이용한 인공지능 퀀트 투자가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주식시장은 수동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그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그 초창기 모습을 보여주는데 전부 다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얼마에 사겠습니다, 얼마에 팔겠습니다, 수산물 시장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저기 칠판에
이제 제일 좋은 가격들을 써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살 거냐 팔 거냐 이런 것을 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조금 더 발전이 된 게 이제 모스 부호 같은 것을 이용한 이제 천공카드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현재 시대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한 곳에서 가격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죠. 2000년대에 인터넷이 생기면서 그 이전에는 그 나라마다 시장마다 같은 자산이라도 가격이 전부 다 다르고 어디서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뭐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이미 가격이 변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컴퓨터와 인터넷이 시작이 되면서 가격과 그 트렌드를 이제 한 곳에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초창기 퀀트들은 자리에 앉아서 프로그램을 짜서 런던에서 금이 10,000원에 팔리고 있구나. 여기서는 9,000원인데 그러면 여기서 사서 런던 가서 파는 그런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서 차익 거래죠. 차익 거래를 시작을 하면서 처음 퀀트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때만 해도 컴퓨터에 통신은 연결되어 있지만 용량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다른 분석을 하지는 않았고 단순히 여기와 여기가 가격 차이가 있으니 빨리 받아야겠다.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된 곳이 있으면 최대한 많이 연결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전산학자들이 최대한 퀀트 투자를 많이 하면서 수익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컴퓨터의 용량이 조금씩 좋아지다 보니까 이 런던에서 거래되는 것과 한국에서 거래되는 것, 미국에서 거래되는 것을 보다 보니 이런 것을 통해서 규칙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규칙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게 부동산 평가 모델 같은 것인데 어떤 자산을 투자 가치를 계산을 할 때 그 투자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어요.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 학군과 얼마나 가까운가, 전철역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집은 얼마나 넓은가, 층은 얼마나 깨끗한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럼 각각의 요소들이 얼마만큼 그 가치에 영향을 주는지를 하나씩 계산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최대한 노멀라이즈, 그러니까 정규화를 시켜서 이런 모델을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평가 모델이 나오기 시작했죠. 마찬가지로 주식 가격도 주식 가격은 그럼 어떻게 결정이 될까?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요소를 하나씩 추가를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수익, 뭐가 있죠? 재무제표상의 여러 가지 요소들, 매출, 직원들 수,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특허 개수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 기준으로 하나씩 넣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모델이 나오기 시작했죠. 가운데 보이시는 건 이제 자산평가 모델, CAPM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팩터 모델이라고 너무나 유명한 모델인데 주식 가격에 어떤 팩터들이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도 쓰기 시작을 했고, 파생상품은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가 이런 모델들도 이 시기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델화에서는 이 시스템에 이 가치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는지 아는 전문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평가를 하는 수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의 평가 모델이 필요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경제학자들, 수학자들, 물리학자들이 이 당시에 퀀트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는데 2008년에 문제가 생겼죠.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어요.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로 이야기가 됐던 게 퀀트들이 만들었던 수학 모델, 파생상품 가치 평가 모델, 부동산 가치 평가 모델이 틀렸으니까 이제 퀀트들 너희들 이런 거 하면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컴퓨터가 아무리 계산을 했어도 이 모델을 어떻게 믿느냐. 예외 상황이 발생하는 블랙스완이 발생을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델링을 하는 시기는 지나고 차라리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만 한번 믿고 투자를 해보자. 그 원리가 어떤지는 필요 없고 데이터상으로 표시되는 패턴으로만 투자를 하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가장 유행을 했던 것이 통계적 차익 거래라는 퀀트 투자 방법인데, 이는 데이터상으로 통계적으로 연관 관계가 있는 자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이 왼쪽 표 같은 경우에 구글이랑 야후의 주식 시장 그래프를 2002년 7월쯤에
추이를 보여드린 건데 이것을 보시면 이제 둘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야후가 조금 떨어지고 구글이 상승을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이럴 때는 어차피 둘은 통계적으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구글을 팔고 야후를 사보지 않겠냐. 그러면서 조금 기다려봤더니 결국에 수렴을 하더라. 물론 이게 무조건은 아니에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다 이런 것 뿐인데 실제로 70% 확률로 이런 식으로 되더라. 그랬을 때 이런 통계적 차익 거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코카콜라와 펩시 둘은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코카콜라만 상승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코카콜라를 매도를 하고 펩시를 매수를 하면 둘이 수렴을 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다. 물론 이제 이런 원리를 다 규명을 하기는 어려워요. 실제로 뭐 코카콜라와 펩시가 같은 회사도 아니고 구글과 야후도 지금은 굉장히 다른 행보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단기로 봤을 때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의 용량이 커지면서 정말 다양한 데이터, 특히나 이제 주문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다 저장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런 사자 주문을 냈다, 이 사자 주문을 취소했다, 둘이 주문이 체결이 되었다, 이런 거래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하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알 수도 있겠다. 이런 사람들이 내일도 이런 패턴을 보일 수도 있겠다. 10분 뒤에도 이런 패턴을 보일 수도 있겠구나. 시장의 감정이 이런 상태이구나. 너무 분노가 많이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이것이 과도하게 시장에 반영되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주문 하나하나의 거래 데이터를 보면서 알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이런 주문 데이터 하나하나를 다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타워 리서치에 있을 때 주문 데이터 외환 거래를 전부 다 기록을 하면 하루에 300GB 정도 됐는데 이를 이제 1년으로 환산하면은 굉장히 많은 실제 그 외장 하드디스크가 한 6, 70개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비용도 많이 들고 관리도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는데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 좋아지면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반면에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의도나 시장 참여자들의 성격을 알게 되면 이제 반대로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을 잡아내서 수익을 올릴 수 있겠구나. 만약에 어떤 매수 세력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런 의도를 파악을 하고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미리 정보가 있는 사람들을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사냥꾼 알고리즘이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 당시만 해도 이 사냥꾼 알고리즘이 너무나 유행을 한 나머지 이런 전문가들을 이제 헤드헌터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뽑는 그런 사람들. 근데 이제 헤드헌터가 이 당시에 증권사들이 사냥꾼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만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헤드헌터가 인력을 뽑는 게 아니고 이런 사냥꾼 알고리즘 퀀트만 뽑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그만큼 이 당시에는 이제 사냥꾼 알고리즘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자, 이제 데이터만 가지고 투자를 하려니까 너무 위험한 요소도 있고 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리스크가 커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까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러면서 아까 데이터화와 동시에 이제 고속 시스템을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고속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된 이유는 간단한데요. 만약에 이 명동에 이제 택시가 있어요. 이 택시가 1초 뒤에 어디에 있을지 예측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이 명동 어딘가에 있겠죠. 그런데 이제 1시간 뒤에 어디 있을지를 알려면 이게 강남에 있을 수도 있고 일산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디에 있을지 예측하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투자를 하는 시간을 짧게 하면 짧게 할수록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데이터 상에서 틈이 보이거나 통계적으로 어떠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때 좀 더 리스크 적게 또 먼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사냥꾼 알고리즘도 다른 사람의 의도를 파악했을 때 그 다른 사냥꾼들이 잡아먹기 전에 이제 내가 수익을 내야겠다라고 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먼저 주문을 내고 수익을 내는 식의 초단타 매매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 초단타 매매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초에
원래는 1초에 한두 번 정도의 거래였다가 2010년도 되면서 이제 1초에 100번, 그리고 지금은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는 100ms, 즉 0.1초마다 주문을 내고 계속 거래를 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초단타 매매 알고리즘이라고 주로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고속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월스트리트에 있는 회사들이 더 빠르게 하는 군비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여기 보이는 시카고, 뉴욕에서 터널을 뚫은 사건인데요. 보시면은 원래는 전자통신과 그 전화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 빨간색 선, 이 빨간색 선으로 연결을 했었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쭉 거쳐서 피츠버그를 거쳐서 클리브랜드를 거쳐서 시카고로 연결을 하는 그 유선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용하면은 30ms 정도의 왕복 딜레이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데 좀 더 너무 느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노즈 나랑이라는 아저씨가 트레이드웍스라는 회사를 차려서 굴을 뚫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 이제 초록색 선인데요. 이 초록색 선으로 산도 파고 이제 다리도 놓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5ms가 아껴져요. 근데 이 5ms짜리 아껴진 회선을 쓰는 비용이 1년에 5천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한 회사는 3배를 줄 테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쓰게 해달라라는 요구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2012년에 이 굴을 완성을 했고요. 2014년에 같은 회사가 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이 주황색 선이거든요. 이는 이제 땅으로 가면 너무 느리다, 하늘로 가보자 해서 송전탑을 만들어서 마이크로파를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이 마이크로파를 사용하니까 왕복 12ms가 된 거예요. 이 마이크로파에 문제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날씨가 안 좋아지면 100ms까지 딜레이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가 오고 있으면은 갑자기 왜 이렇게 수익이 안 나지? 그러면 시카고에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초록색 선으로 다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2015년쯤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송전탑을 더 효율적으로 해서 2ms를 더 줄인 이제 이 파란색 선으로 바꾸게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더 빠르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가 뉴저지에 있어요. 뉴욕이 아니라 여기쯤에 있는데, 그 뉴욕과 뉴저지 사이도 빠르게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레이저를 도입을 했어요. 이 레이저는 마이크로파보다 더 좋은 점이 이제 날씨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레이저도 놓게 됐고, 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얘네 두 시스템에서 시간을 맞추는데 드는 시간이 아깝다, 뭐 0. 몇 초가 차이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자시계를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구글에서 구글 엔지니어를 연봉을 3배를 주면서 트시그마에서 20명을 빼갔었어요. 트시그마라는 헤지펀드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더 빠르게 하려는 속도 전쟁이 일어나는 게 이제 2008년부터 2013년의 트렌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 전자 엔지니어가 퀀트로서 굉장히 핫했어요. 이 당시만 해도 뭐 버라이존이나 퀄컴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앞다투어서 이제 데려갔고요. FPGA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제 프로그램 상으로만 빠르게 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아예 회로 기판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기술까지도 도입을 해서 더 빠르게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점점점 빨라지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투자자들이 계속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삼성전자인데 200억치의 뭐 외환을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겠다라고 보내면, 이제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고속 초단타 알고리즘들이 쫙 보고 얘네 달러 판대 하면서 이제 미리 막 원화를 매입해놓고 막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그 투자 알고리즘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투자은행들에서 방어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티은행에서는 슬라이서, 그 주문을 최대한 잘 쪼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게릴라랑 스나이퍼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게릴라는 이제 언제 거래가 일어날지 모르게 산발적으로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하는 알고리즘이고요. 스나이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가 카운터 파티가 거래가 튀어나왔을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달러를 원으로 바꿔야 된다면 원을 달러로 바꿔야 되는 사람이 어딘가에 나타나면 그것만 골라서 거래를 테이크하는 그런 스나이핑, 저격 알고리즘을 만들었고요. JP 모건은 아쿠아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 여러 개를 섞어서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어 알고리즘이 계속 나오고 또 공격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군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수익이 떨어지게 되죠. 처음에는 이게 조원 정도 되는데 8조 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던 것이 이제 나중에는 2조 원 정도도 안 되는 수익으로 떨어지게 돼요. 여기에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초단타 매매 알고리즘들이 계속 수익이 줄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식에 손을 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거래소들이랑 밀착을 해서 이제 내부 정보를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래소 입장에서는 비싼 돈을 주고 팔고 얘네들은 자기네들만 아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수익을 내게 됐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발을 한 책이 이제 플래시 보이즈라는 책이 2014년에 나오게 돼요. 2014년 4월에 나오는데 마이클 루이스라고 골드만삭스에서 트레이딩 하던 아저씨가 이제 지금 초단타 매매 회사들 중에 이런 회사들이 있다라고 이제 고발을 하고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초단타 매매 회사들, 퀀트 회사들 다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시위를 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수용을 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 3월에 레귤레이션 80, 오토 트레이딩 해서 이제 초단타 매매를 규제하는 규제안을 발표를 해요. 근데 이제 초단타 매매를 금지한 거는 아니고요. 이제 초단타 매매가 어떠한 그런 내부 정보를 미리 탈취를 한다던가 매수를 하는 부분들을 규제를 하고 또 언제든지 그 알고리즘들의 소스 코드를 정부가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제안을 발표를 해요. 이때부터 이제 초단타 매매는 이제 끝이다. 더 이상 큰 수익성이 없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판단을 하면서 이제 고속화 시대가 끝이 나게 돼요. 이제 당연히 이 큰 헤지 펀드들이 다른 길을 찾아야죠.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 그동안에도 너무 많이 다뤄졌지만 너무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데이터들이 숫자로 된 데이터들, 아까 말씀드린 영화 평점이라던가 배우의 출연료 합이라던가 이런 것들만 분석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온갖 종류의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걸 분석할 수 있게 된 게 이 인공지능 시대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포스기 데이터, 웹서핑 데이터, 사진 데이터라던가 물류 데이터, 사람들이 서로 여러 가지 교류를 하는 데이터들까지 몽땅 저장을 해놓고 이거를 한번 기업 투자에 한번 써보지 않겠나. 예전에는 이런 걸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분석 시스템도 없었고 용량도 적었고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근데 이게 점점 기술이 좋아지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먼저 이제 빅데이터를 점점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 이를 분석하는 툴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알파고나 이런 것도 인공신경망과 강화학습을 사용한 건데 인공신경망이 정말 획기적인 개념이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떠한 센서 데이터라던가 음성 데이터, 음성 같은 경우는 숫자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에 넣으면 이 음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었죠. 이러면서 이제 투자 업계에서도 초단타 매매가 아닌 이제는 남들이 보지 않았던 데이터들을 한번 봐야겠다. 그동안 이런 거 우리 분석하기 어려워서 하지 않지 않았나 라고 하면서 인공지능 시대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퀀트 모델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아까 데이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영향이 좋은가. 아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 학군이라는 건 당연히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 지하철역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통계 분석가가 통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 크다라고 가정을 하고 검증을 한 다음에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거꾸로 된 거예요. 이제 그냥 뭐가 영향을 줄지는 몰라요. 그냥
좋은 가격이 높은 부동산들 데이터를 그냥 무작정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는가를 찾아줘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모델이 마지막으로 나오게 됐어요. 이 영화 평가 모델도 아까 말씀드린 거는 영화에 당연히 이런 것들이 뭐 배우들이 영향을 주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델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흥행한 영화 데이터만 다 넣어보는 거예요. 심지어 막 포스터도 넣어보고 영화 필름도 넣어보고 평점도 넣어보고 뭐 소셜 미디어 뭐 카카오톡에 나오는 뭐 페이스북에 나오는 글들도 다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흥행하는 영화들끼리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구나 하면서 모델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강력한 이유는 이제 내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데이터만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처음으로 시작을 한 게 이제 자연 언어 처리라는 기술인데요. 이 자연 언어 처리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 글씨를 컴퓨터가 읽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예전에는 뭐 배라는 글을 보면은 이게 먹는 배인지 타는 배인지 뭐 사람 몸에 있는 배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컴퓨터 입장에선. 근데 지금은 문맥을 보고 컴퓨터가 이런 문장에서는 이 배가 이런 의미를 가졌구나라고 하면서 자연 언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 시스템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애널리스트 리포트, 뉴스,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 나오는 글들,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글들을 이제 컴퓨터가 읽어서 먼저 반응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작년에 생긴 헤지펀드 중에 하나가 만든 알고리즘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읽어서 이제 이 기조를 읽는 그런 알고리즘을 하고 이제 수익을 내는 거를 공개를 했어요. 우리는 이런 걸로도 수익을 낸다. 근데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어요. 주로 이제 외환에 투자를 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외교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하루에 한 50개 정도 올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세트가 돼서 이제 분석을 해서 바로바로 투자를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선보이기도 했고요. 또 이런 자연 언어 처리 자체가 뭐 기존에 이제 많이 봤던 애널리스트나 뉴스뿐만 아니고 쉽게 사람들이 분석을 할 수 없었던 과거의 글들이라던가 방대한 양의 서적 같은 것도 다 읽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 가치를 뭐 예를 들면 이제 특허 같은 것도 특허를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할 수 없는데 이제 컴퓨터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쭉 돌리면은 이런 특허는 여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게 크게 가치가 없다 이런 것들도 미리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처음에는 이렇게 자연 언어 처리로 시작을 했고요. 가장 쉬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수많은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뉴욕 롱아일랜드에 있는 회사가 한 방식인데 이 회사는 이제 인공위성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경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여기 이 회사 면접을 보면서 들은 알고리즘이 이제 하나는 이제 뉴스로도 유명한데 월마트의 이제 매출을 예측을 할 때 분기 발표가 나기 전에 월마트에 주차되어 있는 주차 대수를 계속 다 전 세계에 있는 월마트의 주차장을 다 인공위성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고 몇 대가 있는지를 봐서 매출이 줄었구나 늘었구나를 예측한다던가 또 한 방법은 이제 중국의 공해도를 보고 이제 공업이 얼마나 활성한가 이런 것도 이제 인공위성 사진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음성 인식이나 사진 분석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사실 본인들은 무슨 기술을 통해서 투자하는지 안 알려줘요. 그런데 이제 헤드헌터들이나 채용 공고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어느 과 교수들을 많이 뽑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제 그쪽 위주로 뽑는구나라는 거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죠. 브릿지워터라고 이제 레이 달리오가 있는 그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매크로 회사인데 글로벌 매크로가 뭐 예를 들면 브렉시트가 일어날 것인가, 뭐 이번에 누가 당선될 것인가, 이번에 경제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지고 배팅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정성적인 평가를 위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이 브릿지워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그 개별적인 뭐 월세가 몇 개가 나갔는가 데이터라던가 혹은 뭐 맥주의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보고 이제 어떤
그 경제의 지금 심각성 같은 것을 보고 이제 경제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하는데 이번에 그래서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으로 굉장히 큰 돈을 벌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단순히 주식 가격 그리고 팩터들에 있는 뭐 매출이라던가 시가총액이라던가 직원 수 이런 것들만 데이터로 썼던 거를 이제는 정말 특이한 데이터들, 비정형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일 유행을 하는 게 이제 대체 데이터라는 건데요. 뭐 한국에서도 많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투자에 이용을 하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는데 미국에서는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체 데이터라는 거는 기존에 시장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 뭐 블룸버그나 뭐 인포맥스, 연합뉴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환경 데이터라던가 농업 데이터, 뭐 옥수수가 몇 개가 생산이 되었다던가 뭐 이런 거라던가 그 다음에 뭐 택배 데이터, 어디서 어디로 몇 개가 배송이 되었고 뭐 이커머스에서 몇 개가 판매가 되었는가, 통신 데이터들, 이 버라이존이나 이런 그 HBO 뭐 그런 방송 데이터들이 헤지펀드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왕자의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렇다는 건 이제 다음 투자 대상은 어디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측한다던가 주로 관리비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 시작을 했어요. 대체 데이터 하면은 이제 제가 타워에 있을 때 정말 전화를 많이 받게 돼요. 뭐 이런 데이터 사세요, 저런 데이터 사세요. 그러면 저 괜찮습니다 하고 끊는데 그 중에 한 회사는 저희가 도미노 피자가 무슨 페페로니 피자가 몇 개 팔렸고 파인애플 피자가 몇 개 팔렸는지를 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이 주식시장을 예측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너무 재밌어서 그거를 끝까지 들었는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한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받는데 이 회사가 존속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식의 분석을 하는 회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망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도미노 피자만 가지고도 이런 투자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대체 데이터 회사가 월스트리트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블랙락이라는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 데이터 회사 2곳을 인수를 했고요. 그 제프리라는 또 은행은 그 엠사이언스라고 이런 대체 데이터만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는 그런 데이터 회사도 설립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는 비정형 데이터, 대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이용을 될지, 그리고 이런 것을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게 퀀트의 소양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노즈 나랑이라는 사람이 이제 작년 초에 헤지펀드를 하나 설립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아까 굴을 뚫어서 5천억의 회선을 판 그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만든, 아무래도 첫 안타 시대가 끝나다 보니까 이제 수익을 이제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만든 게, 인공지능이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 분석하기 어려운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런 방식 말고 좀 사람처럼 생각을 할 수 없을까? 사람이 사실 어떤 거를 학습을 하고, 실행에 옮길 때, 이 데이터가 내 영화 평점이 몇 점이고, 감독이 이러니까 영화를 봐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이거를 봤을 때 더 좋았다, 이거를 했을 때 더 보상이 컸다, 이런 식으로 더 좋은 보상을 계속 따라가면서 인간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왜 인공지능은 그렇게 안 하는가 라고 하면서 이분이 만든 방식이 이제 강화학습을 도입을 했어요. 이 강화학습이라는 게 이제 투자에서는 말할 때 여기서 팔 수도 있고 여기서 살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어느 게 더 보상이 큰가, 이거를 알고리즘으로 만들고 한 번 더 해보고 데이터상으로 또 해보고 이거를 수억 번을 이제 계속 반복 실행을 했을 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하는 게 제일 보상이 컸더라, 이유는 모르겠지만 라고 이제 하는 것이 강화학습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런 헤지펀드를 만들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큰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시도도 지금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유명한 트레이더 혹은 워렌 버핏의 뇌는 어떤 식으로 돌아갈까, 어떤 판단 기제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할까,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시키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도전적인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주식시장 자체를 한번 만들어보자. 가상으로. 그러면서 주식시장에는 사실 그동안은 시장 참여자와 주문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뉴스도 있고 그 외부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다 몽땅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이거를 만들어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컴퓨터 시스템 자체가 그 정도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MIT 연구소에서 이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만약에 우리가 가상으로 만든 게 진짜랑 똑같으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더할 나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죠. 마찬가지로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한 매크로 경제 모델. 사실 그동안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하는 부분에선 퀀트 투자가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변수가 많고 아까 택시 예를 든 것처럼 1년 뒤, 10년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움직임까지도 한번 예측을 해보자. 지금 우리가 분석해보지 못한 데이터를 다 때려 넣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매크로 경제 모델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는 왜 이런 게 어려울까요? 업비트가 그거 하고 있던데. 네, 여기저기서 많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정보라도 받고 있고. 지금 한국에서 2017년에 퀀트 투자가 이제 가능하게 되는 API라는 그 시스템 오픈 개방하는 규제가 나왔고 또 거래세가 대폭 완화가 됐어요. 근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국내는 그 금융 데이터 자체가 오픈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각각 증권사들이 따로 저장을 하고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공통적으로 만드는 데이터베이스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제일 핵심적인 거는 그게 별로 돈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세라던가 컴퓨터가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에 액세스하는 DMA라고 하는데요. 다이렉트 액세스를 하는 것들에 굉장히 큰 돈을 매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데이터를 아무리 모아봤자 수익성이 떨어진다. 굳이 내가 이걸 모아야 되냐? 이 데이터를 모으는 일은 사실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거든요. 데이터를 일정 양만큼 모으기 전까지는 가치가 없고 그 다음부터 갑자기 가치가 생기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그때까지는 계속 비용만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퀀트 투자나 이런 인공지능 투자를 좀 더 해보겠다 하면서 해외에서 이제 인공지능 전문가를 많이 뽑고 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 전문가는 사실 인공지능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알고리즘 자체는 전부 다 오픈이 되어 있고 또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 자체는 인공지능 전문가들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알고리즘이 학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는 핀테크와 증권사들이 이제 데이터 개방에 관해서도 계속 싸우고 있고 또 이제 규제적으로도 어디까지 오픈을 해야 되는가를 지금 논의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역사가 짧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가 짧고 이 데이터가 짧다는 것 자체가 퀀트 투자에 아직 힘이 실리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어서 처음에는 그냥 퀀트 투자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최대한 다른 사람도 쓸 수 있지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제가 쓴 책이 인공지능 투자가 퀀트라는 책인데 이 책을 보시면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부분들은 간략한 트렌드일 뿐이고요. 이 책에 보시면은 실제로 통계적 차익 거래를 할 때 어떤 알고리즘을 썼는지 그 순서도 같은 것도 같이 제가 수록을 했고요. 최근에 인공지능 투자를 할 때 뭐 어떤 데이터들이 이용되는지, 뭐 어떤 전략들이 있고, 또 역사는 어떤 식으로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은 좀 더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잘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데요. 저는 경제 전문 기자거든요. 그런데 네. 기자도 이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가장 쉬운 직업 중에 하나인데 심지어 금융도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그런 세상이 왔다고 생각하니까 위기감이 듭니다. 좀 씁쓸하신가요? 네. 근데 퀀트나 인공지능 투자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전문가나 장비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면 국내 퀀트 현황 어떻다고 보십니까?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적은 인프라 투자로 금융 데이터 전문가가 전무한 상태인 데다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가 적은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낮긴 하지만 요즘같이 변동성이 큰 우리 국내 주식시장 상황에서는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단타 매매는 아직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워서 펀드로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국내 증권사에서도 관심을 갖고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퀀트 투자가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퀀트 투자의 수익률이 모두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퀀트 투자는 사실 1, 2년 사이 최근에 생긴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던 기술인데 왜 갑자기 최근 들어서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요. 이 퀀트 투자에 필요한 데이터와 컴퓨터 분석 기술이 최근에 빠르게 발전한 덕분입니다. 하나의 기업은 그 자체로 유기체와 같은데 재무 상태나 규모 또 인사와 관련된 많은 요소들은 숫자로 환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이를 보완하려면은 최대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을 정량화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죠. 근데 이런 류의 복잡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도 부족했고요. 그런데 2010년 이후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또 빅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 기술까지 발전하면서 기업을 손쉽게 정량화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수익률이 워낙 떨어지니까 다양한 투자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인공지능이나 로봇, 퀀트 같은 이런 화려한 단어로 꾸민 투자 상품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품이나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섣부르게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투자 상품과 기술의 가능성 그리고 한계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퀀트 투자가 이 작은 충격을 확대 증폭시킬 수 있는 우려인데요. 퀀트 투자라는 게 보편화되면 이 작은 위험 신호가 있을 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불과 몇 초 만에 수십 수백 번을 거래해버리니까 주가를 괜히 폭락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위기를 증폭시킬 가능성 여기에도 대비하는 어떤 방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경제 세미나 여기까지고요. 김성애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종훈 경제 전문기자였습니다.